그 한두 달 전에 이제 요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나름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이 자리가 청장년층 워크숍이라고 들어서 일단 저도 또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단 성인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로 일단은 성인혈압병 환의 관리라는 주제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저희 병원에서 한 1년에 2번 정도 환의 강좌를 조금 열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인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순서는 일단은 좀 기본적인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 환자 성인이 됐을 때도 과연 이제 어떤 예방적인 치료가 필요할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은 그 의문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셨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환우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일 좀 이렇게 좀 다툼이랄까 좀 언쟁있는 부분이 이 예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산 시험 간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에 따른 질환, 아마 여러분들 혈압병은 기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성인병에 노출이 안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Q&A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좀 중증 응급 상황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좀 다가와 이제 협진으로 환자 치료한 예들 조금 있어서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병원에 온다면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이렇게 대학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단 이제 치료 기본 원칙 이제 다 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치료를 힘들면은 응원자를 줘야 한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관절통이 있는데 이게 치료를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좀 직접 이렇게 관절각 내에 주사를 찔러 넣어서 치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집에서 이 관절통이 있는데 치료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절에 치료 있을 때 증상은 이제 관절통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붓겠죠, 관절이, 그죠? 붓고 이렇게 손을 대면 조금 열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좀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맞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혹시나 이제 좀 애매하더라도 일단은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병원을 가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나 지치를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는 빠를수록 좋고, 그죠? 가주 2시간 이내에 주사를 맞는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시다 보니까 약들도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실 수 있을 텐데 특히 요즘에는 조금 심장에 약간만 문제가 있든지 동맥경화증에 있든지 하면 병원에서 아스피린 많이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용 기전이 효소판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응원자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드시면은 그 혈소판의 기능 자체도 이제 2차적으로 없애버려서 굉장히 위험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아스피린 안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통증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음 받는 게 이 진통제인데요. 진통제 대부분이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도 혈소판 기능을 좀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안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약제 중에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이라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어떤 그 혈소판 기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어떤 약국에서 간단하게 진통제를 사드실 일이 있으면은 타이레놀 꼭 사드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친섭적인 처치, 뭐 간단하게는 발치부터 있겠죠.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은 대부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을 받으실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응고인자를 예방전 맞고 발치를 하셔야 되고, 물론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그 혈액 쪽의 소아과 교수님이나 내과 교수님과의 어떤 협진하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성인기 이제 1차 예방요법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질환이더라도 소아와 성인은 이제 같은 질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혈액을 보니까 어떤 백혈병이라고 하더라도 소아 백혈병하고 또 성인 백혈병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어요.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성인이 이제 소아에 비해 가지고 어떤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보통 이제 애들이 돌이 지나면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안 걷고 뛰기 시작하죠, 문자. 상당히 이제 액티브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성인은 아무래도 활동에 있어서 조금 적기 때문에 어떤 소아에 비해서 출혈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관절은 또 소아에 비해 가지고 관절 출혈에 대한 손상을 적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리 예방요법을 시행을 해오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인에 이르러서는 어떤 규칙적 예방요법에서 어떤 스포츠 활동, 내가 축구를 한다든지 오늘 뭐 농구를 할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만 어떤 인자를 맞는 표적치료 방법으로 물론 변경을 해볼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만큼 관절 출혈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제 예방요법에서 표준요법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예방요법의 어떤 횟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상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제 추가로 맞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예방요법이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연구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관절 상태가 좀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관절 구축도 많이 쓰시고 또 관절 수술도 받으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데, 본인들은 예방요법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방요법을 해야 되느냐, 이미 관절은 다 상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2차적으로 한 번 관절이 손상이 됐지만은 그에 따른 2차적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2차 예방요법인데,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필요한지 보면은,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방요법을 시행을 해서 출혈이 없도록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진행된 관절염 환자에서도 예방요법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또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치료 자체가 또 이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요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시형 간염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 뭐 이제 그 혈장 제저를 맞으실 때 조금 이제 시형 간염에 전염이 조금 된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그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전에 노출이 돼서 만성 시형 간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일단 시형 간염이 있으면은 이제 병은 계속 서서히 조금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간과를 하기 쉬워요, 우리 성인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만성 간염이 있으시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생화학적인 피검사, 혈액 검사죠, 그죠? 그다음에 간 초음파 등을 시험해서 병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좀 정기적으로 점검과 체크를 잘 받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이 이런 간염에서 간 경화로 넘어간다든지 간암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 시에는 간생검을 하셔야 될 텐데 역시 이런 경우도 인자를 좀 주사를 맞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검사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8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100% 활전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주로 치료한다면 이제 뭐 인터페론 플러스 리바비린으로 치료하게 될 거고 이 유전자형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약간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월부터 12개월 정도가 되겠고 HIV 그러니까 이제 A 저종이죠. 동시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은 한 12개월 정도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만성 시형 간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약이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3개월인가요? 한 3번인가 주사만 맞으면은 100% 완치가 되는 약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만성 시형 간염에 있어서도 이제 획기적인 그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약값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투여봤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1억만 투자를 하면 완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내에 조금 이제 허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급여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이 허가를 받기 이전에도 국내 환자들이 들어 이제 미국이나 가서 주사를 받고 오고 그랬다고 하는 걸 제 친구가 이제 이 간질환을 보는 교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 교수님께서 조금 전 강의 시간에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시형 간염도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약제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시형 간염이 계시면은 어쨌든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셔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간 기능 검사가 되겠죠. AST, ALT 아마 아시는 거 아실 텐데 그 간 수치랑 그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꼭 체크를 해봐요. 이게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는 거는 간암이 있을 때 그 올라가는 그 뭐죠 이렇게 암 표지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암에서 이렇게 암 표지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몇 개의 암에서 이렇게 암 표지자가 있는데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라는 게 굉장히 이 병에 있는 것을 잘 찾아낼 수 있고 병의 어떤 진행 정도와 잘 코리레이션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꼭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형 간염 계신 분들은 꼭 집 근처나 어디 가셔가지고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간염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 간 경화로 넘어가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응고인자가 8번 인자를 포함 8번 인자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에서 또 응고인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응고인자의 생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치료적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염이 있으신 경우는 꼭 적극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앉아 있어서 노령화에 따른 질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변증, 어쨌든 관절 손상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겠죠.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 뭐 우리 그 혈변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연세가 들면은 무릎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관절 손상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잘 넘어질 수 있을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특히 겨울에 뭐 얼음 빙판에서 잘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좀 운동량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골 결핍증이라든지 골 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정적인 생활, 그죠? 뛰거나 일상적으로 걷는 것도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정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체중이 조금 이게 늘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서 자꾸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차적인 예방을 꾸준하게 하신다면은 이런 출혈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통증과 통증 조절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중요한 이제 간혹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나이가 다 들면서 인시던스가 올라가는 것 중 하나가 뇌출혈이거든요. 뇌출혈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처음에는 이제 온디맨드로 많이 하시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면역법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아스피린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논제를 드시면 안 된다고 엔세이드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신에 이제 아세타미노펜이 이제 타이레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레콕시브라는 약이 있어요. 셀레콕시브. 이게 이제 엔세이드의 2세대 정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엔세이드의 주된 부작용이 여기 혈소판 기능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장장애가 심합니다, 사실은. 위장이 심하고, 뭐 콩팥에 장애를 줄 수 있고, 상부위장관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엔세이드의 부작용을 해결한 게 이제 셀레콕시브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라마돌이라는 거는 이제 합성 마약 비슷한 거예요. 합성 마약. 지금 마약 성분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도 엔세이드 말고 쓸 수 있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모핀은 이제 마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한제 중에 가끔씩 모핀 계통 약을 드리긴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처방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독성도 강하고 해서. 그래서 통증이 있으실 때는 요 위에 3가지 정도 약제로 여러분들 다 드시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 골다공증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 운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 수영 이런 건 상당히 관절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또 골다공증이 있으면 요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요통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뼈를 지지하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약해지면 요통이 더 심해져요. 골다공증 때문에 요통이 생기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쪽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무릎이 안 좋다든지 요통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쪽 관절과 연계된 어떤 근육, 지지 근육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은 다른 인터넷 잘 되어 있으니까 찾으셔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 고혈압도 많이 생기거든요. 성인병 중에 제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우리 환우분들은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인은 이제 신부전의 빈도가 이제 높다는 거예요. 신부전이 있으면은 2차적으로 이제 혈압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심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신부전에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이제 신장출혈이 생긴다든지 HIV 감염과 같은 거, 어떤 진료약제를 쓰다 보면은 또 홈팟에 성장중 약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혈압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고혈압이 생기면은 2차적으로 또 성인병 중에 하나인 심근기색증이라든지 두개강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강내 출혈 리스크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16.3% 50세 이상의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혈압 자체는 자체보다도 고혈압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약을 쓰자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약을 한번 내가 혈압약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먹으면은. 그래서 혈압이 뭐 이제 120, 80 정도가 정상이라는 건 잘 아실 건데, 150에 100 정도 돼서 쓰자면 안 드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혈압이 이제 높으면은 여기다 2차적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그래서 혈압약을 이제 드시면서 나름 뭐 음식 조절을 하시고, 그죠? 뭐 채소와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뭐 그 지방이 많은 그걸 좀 줄이시고, 적극적 유산소 운동 하시면은 혈압 조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때가 되면 약을 끊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고, 혈압이 있으면은 당장에 있는 적극적인 혈압 조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쓰자면은 적극적으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드시다가 혈압이 조절되면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혈압이 발생하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140, 90 미만 정도. 근데 이런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게 있으면은 130, 80 미만 정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 심혈관 질환 대표적인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 증상은 그래요. 이게 가슴 통증 있는데, 통증의 양상은 이 피노로 쑤시는 그런 통증이 아니고 이 가슴 안쪽에서 묵직하게 오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루 중에서 특히 아침에 이런 통증이 심해져요. 보통 이제 그런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심증이 의심된다면은 이제 순환이 내과 협진해가지고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혈압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협심증 심근기색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 그 심장의 분포, 심장 인명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생기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물론 이제 관상동맥 자체가 좀 이렇게 좁아지면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부분은 이제 혈전이 문제니까 우리 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 응고인자가 부족하니까죠. 상대적으로 혈전은 덜 생겨서 이런 빈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심혈관 자체는 빈도 조금 낮은데요. 이제 이 심혈관 질환으로 상환은 그 빈도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8번 응고인자 자체 부족에 해가지고 어떤 혈액 응고 기능 자체는 떨어지지만은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흡연이나 과체중 때문에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그죠? 축산경화증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쌤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응고인자 부족에 따른 그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감소되는 게 이런 이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 위험도가 상쇄할까 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검사를 하죠. 보통 이제 협심증이 의심되면은 요즘에는 뭐 대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팔 쪽엔 동맥으로 이제 카테터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게 침습성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고, 만약 스텐트 삽입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적절한 연구인자를 투입해가지고 교정을 시킨 상황에서 어떤 뭐 검사라든지 스탠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많이 혁진하는 과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내과에서 이런 이제 적극적인 검사라든지 뭐 시술, 수술 같은 거를 할 때는 결국 이제 혈액 전문의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그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일단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기 전에는 연구인자 수준을 80% 이상 올리라고 되어 있고, 시술 48시간까지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그 가이드라인 갖고 오지 않았었는데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해가지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거기 맞춰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를 만약에 스텐트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없으시네요. 여기는 스텐트를 하면은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텐트를 하면은 또 잘 막히거든요. 또 뭐 거기에 또 응고 인자도 달라붙고 효소판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스텐트 간 내에 또 이게 혈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스텐트에서 어떤 그 약물이 조금씩 유리가 되도록 해서 안 막히도록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한 몇 년 동안 이런 항효소판 제제를 써야 돼요. 결국은. 근데 항효소판 제제를 쓰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는 또 출혈성 굉장히 강해지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제를 쓸 때는 혈장 농도를 지금 30% 정도 유지를 하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예방요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암이 되겠습니다. 뭐 제 전공 자체가 이제 혈액암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또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은 이 암의 발생률은 결국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혈액병자나 일반인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암이 의심이 되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진단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적절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연구인자를 예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부작용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혈소판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은 이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골수에 있는 어떤 그 조혈모세포도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부위가 좀 이게 어떤 조혈모세포가 있는 어떤 골수주에 가까우면은 또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낮으면은 또 출혈성 경향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예방요법을 하고 있지 않던 환자라면은 우리가 혈소판 수를 한 3만 개 정도를 기준해가지고 예를 감싼다면 예방요법을 하도록 공부를 하고 있고, 예방요법 하던 환자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예방요법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인데요. 당뇨병도 혈압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2차적인 문제가 더 무서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진단 기준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혈당만 딱 체크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라고 있는데, A1C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전 3개월 동안에
혈당 유지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그 검사 방법이 되어 있고요. 이게 6.5% 이상이든지 공복 시 혈당이 126 이상이든지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은 당뇨병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타겟은 A1C를 7% 이하로 맞추고 식전 혈당을 80에서 130, 식후 혈당을 한 180 이하로 타겟을 삼아가지고 치료를 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고지혈증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가지고 높으면은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혈전 질환에서 나온 우리 유 교수님께서 사실 쓰신 책자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한 이제 위험도라는 게 아마 이렇게 좀 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은 안전하다는 거고, 노란색은 중간 위험도, 빨간색은 이제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어로빅은 한 중간 정도, 그죠? 위험성 갖고 있고, 자, 수중 운동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인라인 스케이트는 약간 위험하죠, 그죠? 위험하고, 줄넘기 정도는 중간,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간 정도 위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태권도, 쿵푸, 그죠? 약간 위험하겠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야구나 농구,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한 운동에 들어갈 것 같고, 사이클 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위험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않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뭐 끈 달아가지고 천장에, 저도 이제 TV에서 봤는데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가 같은 거 같은데 좀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재활 치료 받을 때 뭐 노젓기라든지 고정이나 자전거 같은 거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조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 스태퍼는 아시죠? 이제 뭐 우리 헬스장 보면은 스태퍼라고 있는데 중간 정도 위험이 있고, 트레드밀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레드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그 걷거나, 그죠? 걷거나 뛰고 할 수 있는 그 실내 그 운동 기구지 않습니까? 이 트레드밀은 어느 정도 안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이나 조깅 같은 거는 한 중간 정도 위험도. 오토바이는 좀 사고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위험군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키나 스케이트보드는 조금 위험한데, 스키는 한 중간 정도 위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키인데 크로스컨트리는 중간 위험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스키, 활강 가는 거는 좀 위험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다음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킥복싱은 오히려 이제 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중간 정도 위험도 되는 것 같고, 낚시야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축구 조금 좀 위험하다. 수영은 굉장히 안전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절이 안 좋고 그러실 때 수영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자, 다음. 자, 골프도 뭐 괜찮고요. 그 하이킹 뭐 이렇게 등산하는 거, 그죠? 그런 건데 안전합니다. 등산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도 뭐 큰 문제 없을 거고. 다음 주시고요. 자, 그렇고 이제 그 대학병원, 여러분들 이제 대학병원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얘기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이제 혈압 환자들이 탁과 어떤 협진 문제로 대학병원 치료받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어떤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그 치료받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63세 남자 환자고, 이제 뭐 어렸을 때 혈압병 A로 진단이 되셨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제 당뇨병하고 만성
신부전, 당뇨병이 있으면 2차적으로 콩팥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이 생겼고, 이미 99년도에 보니까 신장암으로 또 신장절제술을 또 시행을 하셨던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장이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부전이 잘 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신장내과에서는 혈액투석보다는 복막투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막투석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협진이 됐고, 저한테 다니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분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복강내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자 처방을 다 해드렸었고, 수술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마치는데, 이게 복막투석 하다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투석 카테ter 빼버리고 다시 이제 혈액투석을 하겠다고 저한테 협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팔 쪽에 정맥하고 동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혈관을 키우거든요. 키워가지고 투석할 때마다 고기에다가 이제 니들을 찔러 넣어서 투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협진이 와서 제가 또 처방을 또 해줬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 59세 남자 환자고, 이분은 이제 B형, 혈압병 B형이 되겠고, 이분도 만성신부전으로 이미 혈액투석을 받고 계셨던 분인데, 아마 제 생각엔 중등증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팩터를 안 받고 계셨던 분이신데, 혈액투석을 처음 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혈액투석 하려면 항혈증제 조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출혈이 문제가 되고 지르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여러 협진이 되었었고, 지금은 주3회 투석을 하고 나서 베네픽스를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양하지 마비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무릎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데 출혈이 생길 일이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제 인자를 안 하셨던 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57세 남자인데 이제 혈압병 A로 진단돼가지고, 이분도 보니까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이미 시행을 받으셨고, 이분은 집이 창원이신데 2015년 5월달에 트럭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의식소실로 보는 응급실로 이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자신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응급실에서 찍어보니까 빨간 표시에 넣는데, 저기 이제 두개골 아래쪽에 조금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 정도면 굳이 뭐 신경외과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해서 진타를 투여해가지고 보조적으로 내암 낮추는 약을 쓰고 해서 좋아져서 지금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다음 누구는 여기 계세요? 계신데.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잘 보시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4세 환자고 A형 혈압병인데 증상이 이래요. 깨끗한 양상의 두통.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지럽고 오신 구토가 생긴다. 그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냥 물론 이제 대부분은 특별한 게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확률적으로 많겠죠. 많지만은 간혹 이런 증상이 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알아서 이제 코지네이트를 맞고 이제 응급실로 오셨고, 집은 이제 저기 통영이었는데 그래서부터 이제 저랑 연락이 돼가지고 응급실 미리 다 준비는 사실은 해놓은 상황에서 오자마자 이제 또 병원에서 인자 투여를 했었고요.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굉장히 심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개골이 뇌에 보면 이렇게 뇌가 있는데 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이렇게 애기 물이 차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이제 중추라는 게 있겠죠. 뇌중추 주변에 저렇게 피가 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피가 차서 이게 뇌의 볼륨이 이제 올라가겠죠. 피가 차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두개강이라는 거는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개골에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골이 있으면 구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두개골에서 척추로 내려오는 그 구멍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 뇌압이 올라가면은 그 구멍으로 뇌중추 밀어내립니다. 밀어내려가지고 뇌중추 눌리면은 뇌중추에서 대부분 호흡 중추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호흡이 딱 중단이 되면서 사망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셨어요, 사실은. 근데 다음 주십시오. 물론 신경외과 협진도 다 했지만은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은 제가 수술해가지고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좋아지셔가지고 하여튼 이 자리에 더 계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 80에서 남자 환자, 이분도 참 굉장히 좀 재미있으신 분이신데 이분도 사실은 80세가 되실 때까지 제대로 주사를 안 먹고 계셨던 분이세요. 관절도 망가져 있는데 또 중증증 좀 되세요. 이분도 출혈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문제로 저한테 의뢰가 됐었는데 하여튼 주사 안 맞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A형 혈압병이고 이분은 이제 이미 또 젤리스나 진단돼가지고 이제 호르몬 제제로 치료 중이셨었는데 2016년 1월달에 대장암으로 수술했다는데 이분이 이제 참 재미있는 게 굉장히 빈혈이 심하셨거든요. 빈혈이 심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번 이제 대장 치료 같은 게 있는지 좀 내시경 좀 해보자. 위나 대형 내시경을 해보자 했는데 죽으라고 이분 안 하시려고 그러시던 분입니다. 하다가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피만보도 가지고 하다가 이제 본인도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았는지 한번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침에 팩탈을 주고 내시경했더만은 이제 대장암이 발견된 거죠. 근데 이제 검사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 출혈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부터 한 6, 7개월 거의 1년쯤 지나서 이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다행스럽게 전이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잘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외래로 이분이 왜 안 오시나 하고 있었더만 어느 날 보니까 수당이내과에서 덜컥 협진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퇴원하자마자 바로 며칠 뒤에 급성심근 경색증이 생겨가지고 수당이내과에서 이제 카테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인자 처방을 하고 이제 카테터 삽입하고 항혈소판 제제를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조금 인자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이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과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들 선천성 혈압병이지만은 또 연세가 드시면은 이런 후천성 혈압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시던스는 100만 명당 한 1.3에서 1.5명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자칫하다가는 그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병원에 가셨다가는 시간 지체가 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대부분 원인이 됩니다.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약제에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저질환 중에서 암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8번 인자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항체가 8번 인자의 그 기능을 억제시키니까 여러분들처럼 8번 인자 없는 거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30대에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한테 오는 주된 이유는 이제 임신과 분만에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병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이 후천혈병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봤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간호사
더 분만하고 나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또 왔었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양산 쪽에 사시는 분인데 처음 양산 부산대학병에서 이제 그 입원해가지고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저한테 그 트랜스퍼가 됐었는데 보시겠지만은 이게 후천성 혈압병은 선천성과 조금 다른 게 선천성 혈압병은 주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데 반해서 후천성 혈압병은 관절보다는 이런 근육내, 피하 이런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로 엉덩이라든지 뭐 허벅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놔두면은 결국 뇌출이 와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렇고 주사를 찌른 데마다 다 이제 멍이 들고 질을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8번지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8번자가 떨어질 때 가지고 8번자를 줘서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우행자인 노보세븐이나 써야 되고 또 그 항체를 또 없애줘야지만 치료가 되니까요. 항체를 없애주는 그런 약을 같이 투여를 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보세븐을 투여하고 나서 깨끗해져서 지금은 이제 잠깐 외로워 다니시다가 이분은 이제 영호동 사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든요. 많으신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바레 춤꾼이세요. 카바레 춤꾼이시고 카바레에서 이제 파트너한테 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참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었는데 외래로 다니시면서 내가 좀 춤을 춰도 되겠는지를 꾸준하게 물어보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다니지 않고 계시고요.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지금 재단 의원이나 뭐 중종합병원에서 약제를 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큰 문제 없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인혈압병 환우분들에 있어서 대학병 역할이 뭐가 있을 것인지 조금 정리해봤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뭐 진단치료 이런 거는 뭐 어디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혈을 해야 된다든지 그죠? 수혈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제 응급진료 그 다음에 탁과와 협진 특히 좀 치과라든지 이런 문제 수술을 할 때 또는 침습적인 어떤 시술이나 검사를 할 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대학병원에서 적극적인 탁과의 협진에 의해서 어떤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병 센터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혈액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치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사업가, 전문간호사 구성된 이제 협력팀이 갖춰져 있는 게 혈액병 센터가 되겠는데 향후에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조금 이런 혈액병 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뭐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어떤 교육과 관리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의 어떤 혈액병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산에 며칠 전에 그 중학교 그 와모아병이라는 진세를 어떻게 네, 그래도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던 사실 환자였었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벌써 됐구나.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조금 와가지고 약을 타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런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애라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상당히 조금 순간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모야모야 병이라는 거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사적으로 조금 했었지만은 이게 얼마 전에 그 기사로도 나왔던 건데요. 젊은 여대생이 밤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 있었고 기저질환으로 모야모야 병이 있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대생이 이제 사망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야모야 병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뇌혈관이 있는데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꼬아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혈관벽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만 그쪽에 알이 올라가면 쉽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내가 과도한 긴장을 순간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뇌압이 올라가겠죠. 그죠?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야모야 병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환자와 어떤 가족이 어떤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뇌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모야모야 병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순간적으로 뇌압이 올라가면서 아마 뇌출혈이 생겼을 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혈압병이 아닌 정상인에 있어서도 그렇게 뇌출혈이 생기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혈압병이 또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사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인병에 대해서 잘 점검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뇌출혈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병 관련해서 신호증 큰 박수.